페르시아 전쟁은 BC 492년부터 페르시아가 세 차례나 그리스 연합 국가들과 벌인 전쟁입니다. 당대 최대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최초로 오리엔트 문명권을 통일한 나라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미국이나 마찬가지 위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좌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시골뛰기처럼 아주 우습게 보여서 시작한 전쟁이었겠지만 놀랍게도 최후 승자는 그리스였습니다. 병력이나 전력으로 볼 때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리스는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걸까요? 페르시아는 대제국 건설 과정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계 이오니아인들을 정복하고 총독국을 부임시켜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총독의 간섭을 받게 되니까 밀레투스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죠. 이때 아테네는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전리품을 챙기라는 그 밀레투스의 꼬임에 빠져서 반란을 지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뽑힐 수 있었던 아주 멍청한 결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반란군이 돌이킬 수 없는 멍청한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인 사르디스에 입성해서 신전을 불태운 겁니다. 이게 고대에는 신상이나 신전을 불태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신성모독 행위였거든요. 신성모독 행위를 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해지던 중죄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페르시아가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반란의 배후에 그리스가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인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하죠. 이것이 바로 1차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인데요. 사실 다리우스 1세는 이 출정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 그 반란군들을 사뿐히 지려밟고 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반란을 사전에 진압하는 효과도 갖고 주제도 모르는 배후 세력인 아테네도 적당히 손을 봐줌으로써 위대한 페르시아의 위상을 널리 과시할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인데요. 다리우스 1세는 BC 492년에 300척이나 되는 선단을 구성해서 이 에게해를 돌아가고자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오니아 지방에서 에게호를 만약에 건너서 직진하게 되면 금방 갈 수 있는데 해안선을 빙 둘러서 돌아가죠. 왜 직진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갔느냐? 이때는 나침반도 없고요. 또 항해술도 굉장히 조악하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마음대로 망망대해를 항해할 수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바다를 항해할 때 그 육지를 보면서 육지의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리우스 1세의 사위인 마르도니우스 장군이 이끄는 페르시아의 대함대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아테네로 향합니다. 페르시아 군들이 자기들을 정벌하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테네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올림푸스의 신들은 그때까지는 아테네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군을 실은 배들이 아테네로 가던 도중에 아토즈곳이라는 곳에서 풍랑을 만나서 모두 침몰해버립니다. 이 재난으로 페르시아군 2만 명과 또 배 300척이 졸지에 수장되고 말이죠. 그래서 1차 전쟁은 페르시아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1차 원정의 패배는 오히려 다리우스 1세를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소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 챔피언이 무명 선수와 싸우지도 못하고 개최량에서 지금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BC 490년에 페르시아가 다시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1차전 실패를 교훈을 삼아서 에게해를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경로를 따라가는 전략을 세우는데요. 역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군의 침공 소식을 듣고 또 멘붕에 빠지죠.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지에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본격적인 침공 전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한테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권하죠. 대부분의 도시 국가들이 겁에 질려서 그 항복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항복을 하는데 단 두 군데,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셈이었죠. 페르시아 보병 2만 5천 명과 기병 1,000명이 에게해를 건너서 마라톤 해안에 상륙합니다. 당연히 아테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군을 이길 수 없었죠. 아테네는 전통적으로 해군이 강한 쪽이었으니까요. 아테네를 도와줘야 할 스파르타 애들이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교 행사 중이거든. 그러니까 행사 끝나면 갈 테니까 그동안 너희들끼리 잘 싸워서 좀 나가봐. 어쨌거나 스파르타의 멍청한 상황 판단 때문에 졸지에 아테네가 혼자서 페르시아군을 맡게 됐는데 이제 그리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성 안에서 수성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싸울지 치열하게 논의하죠. 이때 그리스에는 명장 밀티아데스 장군이 있었는데 밀티아데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마라톤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마라톤과 아테네가 거리가 한 30km 내외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라톤에서 지면 전쟁은 끝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티아데스는 병사를 이끌고 페르시아군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언덕에 딱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밀티아데스 장군이 이끄는 아테네 군 숫자는 고작 10,000명이에요. 사실 고대 전투에서는 쪽수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벌써 2.5배나 되는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올림푸스 신들이 아테네를 도와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마라톤에 15,000명을 남겨놓고 나머지 10,000명이 아테네로 진격을 한 거죠. 일종의 양동작전을 사용한 셈인데 아마도 페르시아군 수뇌부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둘로 나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 다양한 병종을 갖고 있었으니까 보병 위주의 그리스군은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굉장히 커다란 전략상의 실수였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사실 병력 분산 전략은 승리를 100% 확신하지 않으면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그런 수거든요. 자, 병력이 둘로 나뉘었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아직 일렀습니다. 페르시아군 병력은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군보다 더 많았거든요. 게다가 페르시아군은 그 팔랑크스의 약점을 헤집을 수 있는 기병, 보병, 궁병까지 갖추고 있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페르시아군의 사령관이라면 어떤 전략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사령관은 그때에도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보병을 가운데 세우고 기동력이 좋은 기병을 양옆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래서 보병이 버텨주는 동안에 이 기병이 이동을 해서 팔랑크스의 약점인 측면과 또 후면을 공격을 하고자 한 겁니다. 어쨌거나 보병이 버텨주는 동안 기병들이 팔랑크스의 측면과 후면을 공격만 한다면 전투를 쉽게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밀티아데스 장군은 페르시아군의 수를 이미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역이용하기로 하죠. 밀티아데스도 결국은 마라톤 전투의 핵심이 적 보병을 얼마나 빨리 무너뜨리냐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기병이 오히려 그 팔랑크스의 측 후면을 공격하기 전에 적 보병을 뚫고 후반까지 돌격하면 전투를 이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밀티아데스 장군은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가졌던 지휘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팔랑크스진에 즉각적인 수정을 가합니다. 원래 팔랑크스 이렇게 길게 한 8열, 12열 이렇게 나누는데 이 종대 진영을 뚝 잘라가지고 앞을 보강하는 전략을 취한 거죠. 그래서 종대는 4열로 짧게 만들고 그리고 팔랑크스의 가로 진영을 길게 늘립니다. 그 다음에 길게 느린 이 양쪽 횡대 진영 양 끝에는
최강의 병사들을 배치를 해서 진영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보병들이 그리스 보병들보다는 무장이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팔랑크스를 사열만 세워도 충분히 제한 시간 내에 그 페르시아 보병진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페르시아군의 무장을 보면 티아라라고 불리는 직물 터번을 머리에 둘렀고 또 아마포라는 걸 만든 튜니카를 착용을 하고 또 방패도 나무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게레라는 방패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리스 팔랑크스 보병 장갑에 비해서는 한참이나 허술한 상태였거든요. 두 번째는 상대 기병들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밀차리에스는 사전에 진지 양쪽에 강이 흐르는 전장을 골랐거든요. 원래 세로가 긴 팔랑크스의 가로를 길게 해버리니까 바로 양옆이 강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기병이 측면과 후면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밀차리에스가 얼마나 대단한 전략가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진영을 구축한 후에 밀차리에스는 팔랑크스에 전진 명령을 내립니다. 팔랑크스는 호플론으로 몸을 가린 채 페르시아군을 향해 진격을 하죠. 이때 중앙 보병이 의도적으로 측면보다 전진 속도를 늦춥니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하객진같이 측면이 올라가는 그러한 진영이 형성이 되죠. 날개 끝부분에선 그리스군들이 최강의 병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이 페르시아군을 말 그대로 후려 패면서 전진을 합니다. 그 사이에 중장 보병들이 걸어서 페르시아 궁병들의 사정거리로 들어가죠. 밀티아데스가 중장 보병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진격을 빨리 하라. 그래서 팔랑크스 중장 보병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병들의 화살은 별 효과를 받지 못하고 결국 중장 보병끼리 맞닥뜨리게 됩니다. 팔랑크스의 막강한 방패진은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위력이야 워낙 막강하죠. 그래서 보병들이 추풍 낙엽으로 무너집니다. 이때 이제 페르시아군을 살렸던 게 바로 사카적 도끼병들입니다. 이 사카적 도끼병들이 페르시아의 전진을 막아보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죠. 보병이 급속도로 무전 나가니까 이 측면에서 대기하던 기병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군은 이 날개 모양, 하객진 모양의 팔랑크스에 갇힌 나머지 박살이 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한 200명 남짓한 손실을 입은 데 비해서 페르시아군은 무려 6,400명의 사상자를 내고 맙니다. 그런데 전투를 승리를 했지만 밀티아데스는 기뻐할 틈이 없었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군 10,000명이 아테네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마친 후에 장갑을 걸친 채로 아테네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거의 30km가 넘는 거리를 막 뛰는 거죠.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3시간 만에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 당시 중장보병들은 정말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아테네를 향했던 페르시아군들은 정말 널널하게 천하태평의 심정으로 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아주 낙관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아테네 도착하면 다 약탈을 하자라는 그런 즐거운 기분으로 딱 갔는데 이게 뭡니까? 마라톤에 있어야 할 팔랑크스 중장 보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거죠. 이 정도면 멘붕이 올만합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16,000명이 싸우다 졌는데 10,000명으로 이길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전투도 그래서 그리스군의 승리로 싱겁게 막을 내리게 되죠. 현재 마라톤 경기는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긴 승전보를 아테네인들한테 알린 후에 사망한 전령 페이디피데스를 기리기 위해 열린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이 주장은 마라톤 대회의 여론을 좀 극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불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저술한 헤로도투스 같은 경우에 마라톤 전투를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지만
그 승전보를 알린 후에 숨을 거둔 전령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페르시아군 침공 소식을 보고받은 후에 페이디피데스가 241km 떨어진 스파르타에 원군을 요청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미셀 브레알 교수가 쿠베르탱에게 제안을 해서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때의 마라톤 코스는 마라톤 그 평원부터 아테네 올림픽 스타디움까지였는데 그 거리가 36.75km였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의 거리가 42.195로 확정된 시기는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였는데요. 원래 대회 출발 지점을 주경기장으로 정한 상태에서는 딱 42km였대요. 근데 경기 출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영국 황리실이 워낙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출발선을 민저공으로 변경을 하면서 거리가 195m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한편 병력으로나 또 전력으로나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도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마라톤 경기를 볼 때마다 열받겠죠. 그래서 페르시아군인들의 후손인 이란에서는 지금까지도 마라톤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란이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던 1974년에는 경기 종목에 마라톤이 빠져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전투를 하다 보면 질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것 갖고 쫌생이처럼 그럽니까? 너무 속이 좁아 보이잖아요. 그럴 거면 진작에 잘 싸워서 이기든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페르시아 전쟁 두 번째 이야기로서 영화 300으로 유명한 테르모빌의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이 일어났던 페르시아의 3차 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